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투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경계선 지능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. 오늘은 행운이가 2025년 동안 어떤 문제집 풀었는지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계획을 잡았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집에서 문제집은 국어, 수학, 영어 저랑 같이 하고요. 그리고 활보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실 때도 많으세요.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문제집이 행운이가 풀었던 전부는 아니고요. 제가 푸는 대로 족족 버린 것들이 있어갖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풀었을 거거든요. 먼저 국어 먼저 보여드리면 행운이는 하루 한 장 어휘라는 거 풀고 있어요. 요거는 제가 버려서 지금 현재 풀고 있는 거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행운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머리 밖으로 산출하는 걸 어려워한다고 하셔서 일단은 함축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어휘를 좀 늘리는 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이 하루 한 장이라서 학교에 들고 다니면서 하기에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학교 한 다음에 시간 가서 수업 듣기 전에 그때 보통 풀거든요. 그리고 이건 언어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산 겁니다. 그래서 행운이가 이 문제집을 풀기 전에 다른 국어 문제집을 풀었었는데 행운이가 국어 문제집을 풀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찾아서 쓰거나 아니면 뭐 틀린 거를 고르거나 어디인가요? 누구인가요? 이런 거를 자체를 고르는 건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요. 그런데 지문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건 되게 어려워하고 함축적인 의미는 정말 어려워하죠. 근데 이 책이 지문 자체도 길지 않고 그리고 또 글씨도 좀 큼직큼직하고 문제도 많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이 책으로 하면서 글의 내용을 물어보는 걸로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여러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단계가 조금 낮을 때는 이렇게 춥다, 덥다 내용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렇게 맞춤법을 알려주는 그런 섹션도 있더라고요. 수학은 제가 아무래도 애들 수학 문제집은 그냥 계속 꾸준히 풀리고 있는데요.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그리고 또 경계선 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어진 연산 자체를 반복해서 하는 거는 해낼 수 있거든요. 충분히. 그런데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서술형 문제라든가 이렇게 문장제로 된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 연산은 저는 이전까지는 계속 소마셈으로 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소마셈 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 풀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 풀어놓은 거 보이시죠? 이제 이 소마셈 같은 경우 이렇게 문장제가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이게 또 패턴을 되게 빨리 익혀요. 그래서 문제를 안 읽고 숫자만 가지고도 패턴을 맞춰서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행운이 이렇게 일일 수학이라는 책도 같이 풉니다. 대부분의 초등학교 문제집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조금씩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행운이도 한 번에 풀 때 하루에 딱 4쪽씩만 풀거든요. 4쪽씩 풀고 채점하고 해서 요거를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를 하고 있고요. 이러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 중간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것만 제가 이제 연산의 경우에는 뭐 일일 수학이나 이런 무료 사이트에서 따로 뽑아서 하거나 아니면 문제집에서 비슷한 부분만 다시 복사해서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더 풀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일일 수학 다 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요 잘랐는데 디딤돌 요 기본 더하기 응용도 했거든요. 제가 보통 한 학기 정도 선행을 미리 방학 동안에 가르쳐요. 그래서 한 학기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학기 거였으니까 여름방학이 짧잖아요.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도 조금 더 했다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집으로 요 디딤돌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제가 집에서 봐주기도 하는데 학교 갖고 다닐 때는 이게 두꺼우니까 좀 잘라서 썼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행운이가 7살 때 샀던 거거든요. 너무 어려서 못 풀어서 이제 2학년 돼서 풀 수 있더라고. 그래서 얘도 하루에 2쪽이나 혹은 4쪽 정도 약간 인지랑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.
제가 영어는 굉장히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. 영어가 전공도 아니고 해서. 근데 이제 저희는 경기도권이라서 리딩 게이트가 무료예요. 그래서 매일마다 리딩 게이트 영어책 한 권씩 읽게 하고 있거든요. 저기 보시면 리딩 게이트 다 읽어가지고 상장 받은 거거든요. 요거 상장 새로 받아올 때마다 제가 이제 새로 바꿔서 붙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KC까지 했어요. 그리고 집에선 저랑 이 브리스 리딩 하고 있고요. 요 브리스 리딩 하기 전에는요,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을 프리K로 했었거든요. 그거를 5권까지 하고 나서 지금 이걸로 넘어간 거예요. 이거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일주일에 유닛 하나에서 2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이 여기 밑에 쓰는 거 있고 저는 주로 이거를 보여주진 않고 리슨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이제 2번 정도 들려준 다음에 읽어보라고 해요. 발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뜻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고 뒤에 이렇게 풀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워크북이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같이 푸는 편이에요. 집에서 이제 이런 거 봐주실 때 언어 선생님도 아마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. 집에서 이제 이런 거 봐주실 때 다 맞췄네 하고 가면 안 돼요. 아이한테 반드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? 누가 나왔어? 걔가 뭐 했어? 라고 질문도 하시고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단어는 무슨 뜻일까? 그거랑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?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?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추가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이 문제집을 푸는 효과가 있거든요.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어휘 문제집 같은 경우 이렇게 단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어휘가 밑에 그냥 따라 쓰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맞추는 건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접은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. 그런데 미치는 게 뭐야? 어쩔 때 미칠까?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이가 그래도 바로 대답은 못하더라도 미치다라는 건 이런 뜻이야. 발달하다는 건 이런 뜻이야. 이럴 때 쓸 수 있어라고 어쨌든 한 번 더 듣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접하는 거.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수학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항상 이렇게 이론이 있습니다. 근데 아이들이 이 이론을 잘 안 읽습니다. 생각보다 잘 읽지 않아요. 그래서 이론이 짧지만 이 이론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짚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 어려워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읽고 모른다. 그리고 그냥 다음부터 풀다가 잘 모르겠어 하고 질문해요. 그래서 위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.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수학 문제집을 3개나 보여드렸는데 1일 수학이랑 그다음에 소마셈이랑 그다음에 또 디딤돌 보여드렸었거든요. 보통 1일 수학은 이제 선행할 때 씁니다. 선행할 때 이걸 쓰면서 근데 아이가 어디가 연산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연산을 이제 소마셈이나 이런 걸로 탄탄하게 다져줘요. 소마셈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가서 3학년 거 곱셈 2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가다가 조금 진도가 빨라졌나? 라고 싶으면 1일 수학으로 다시 짚어주고 아니면 이제 무료 사이트에 있는 연산 문제를 다운받아서 한 번 더 풀어보자 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고력 문제로 조금 이제 인지 쪽으로 돌려보던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줍니다. 영어 같은 것도 이게 지문이 길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첫 번째 이렇게 Can you see the animals? 라고 나오면 이거를 이제 조금 바꿔서 뭐 Can you see the chair? Can you see the desk?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씩 단어를 바꾸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읽는 법을 아직 잘 몰라서 여기 제가 보시면 한글로 막 써놓거든요. 마지막 줄에 Then we can play with them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거를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혹시 헷갈려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뭐 노트에다가 then, them, they, there 이런 것들을 섞어 쓴 다음에 읽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게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. 그냥 보통 집하고 똑같은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이제 핵심은 아이들이 이것을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루틴으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한번 루틴으로 딱 정착을 하면 아이들도 루틴을 반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걸 이제
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는 조금 점점 더 덜 어려워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행운이도 행복이도 ADHD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집중해서 오늘 이제 쭉 다 하자라고 하긴 힘들어요. 이걸 한꺼번에 하라고 하지 않아요. 보통은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하면은 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시간은 30분가량 줍니다. 그래서 30분가량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다 못했어도 다 못했네. 그러면 부족한 거 내일 할까? 아니면 언제 할래? 라고 물어보고요. 아이가 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래 놀고 싶구나. 그러면 이것들은 언제 하고 놀래? 근데 아이들이 놀고 나서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그래 놀고 나서 해 라고 하면 놀고 나서 되게 하기 싫어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러면 2개 하고 놀래? 아니면 3개 하고 놀래? 이렇게 아예 선택형으로 물어봐요.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덜 하고 싶기 때문에 나 2개만 하고 할래 라고 하면서 2개는 조금 순순히 하더라고요.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동안은 학습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루틴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틱도 모아 태산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얼핏 제가 문제집 보여드린 거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어요. 이거 하루에 다 푸는 거 아니고요. 아주 조금씩만 합니다. 일일수학 4쪽, 국어도 4쪽, 그다음에 영어는 유닛 하나만 하고요. 그리고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하면 하루 이런 식으로만 하거든요. 그러면 이게 4쪽, 4쪽, 2쪽 하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몇 문제 안 돼 보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수월해요. ADHD 아이들은 한꺼번에 많은 걸 계획해서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. 작업 기억력이 낮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다가 다음에 뭐 해야 되더라? 뭐 해야 됐지? 라고 생각하고도 하고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게 있으면 바로 또 관심이 그쪽으로 돌아가잖아요.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요. 4쪽도 하기 힘들어하면은 그럼 2쪽만 하고 조금 있다가 2쪽 다시 더 할까? 라고 하는 식으로 하죠.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학습 계획을 계속 잡게 해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플래너를 알아보았는데 이제 플래너 가격이 이제 그렇게 잘 쓸 것 같지 않은데 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알림장을 준비했습니다. 이 알림장이 아이들 학습 플래너로 쓰기에 딱이더라고요. 이 안에 보시면 저학년용 알림장이 이게 하루에 8개까지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할 일을 쓸 때 이렇게 문제집 푸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실내화 빨기, 방 청소하기 이런 것도 적어 놓거든요. 그래서 오늘의 해낼 일이라고 적기 때문에 이 알림장이 저는 체크리스트 쓰기에 가장 가성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들이 해내고 나면 자기들이 체크를 해요. 그러다가 뭐 어려워하는 게 나오면 제가 이제 식탁에다가 앉혀서 설명을 하는 거죠.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하면서 아이한테 할 수 있겠어? 해낼 수 있겠어? 라고 다시 확인을 받는 거예요. 그냥 엄마 생각이 이만큼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아이한테 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. 저는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대략 하루에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조금 습관적으로 적어놓는 것도 있거든요. 그리고 아이들도 습관적으로 해놓는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만큼 할 수 있나 볼까? 라고 해서 예를 들어 하루에 딱 3가지만 하는 거죠. 3가지를 했는데 아이가 무리 없이 한다. 그리고 그 3가지를 연속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가지를 하고 쉬어야 되는지 1가지만 하고 쉬어야 되는지 이런 아이의 어떤 공부하는 컨디션이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저희 아이들도 이거 다 안 하는 날 많고요. 그러면 오늘 다 못했네. 그러면 내일은 좀 더 해내볼까? 그리고 또 중간에 너무 많다고 힘들다고 할 때도 있어요. 그래 그러면 오늘 수학 4쪽 하지 말고 3쪽만 할까? 2쪽만 할까? 이렇게 줄여주기도 하고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조금 해도 매일은 시켜요. 예를 들면 하루에 수학 2쪽만 푸는 한이 있어도 매일 시키는 건 있어요. 그래서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문제집을 가져는 갑니다. 문제집을 안 풀더라도 일단 가져는 가요. 그러니까 너가 심심하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나는 너에게 언제든지 줄 게 있다라는 준비를 해간다고 할까요? 아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ADHD를 갖고 있거나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하면 좋을지를 많은 책을 찾아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일단 첫 번째 핵심은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양을 조절하는 걸 도와주시는 거고요. 그리고 2번째는 적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더 아이 안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
도와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필요한 게 굉장한 인내심인데 이제 조급함을 조금 덜 갖고 그냥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 가르치겠다가 아니잖아요. 화가 나서 못 가르치겠다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해낸 작은 것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해내야 된다는 거, 매일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당연하게 만들어주시는 거. 그래서 루틴으로 정착하게 해주실 수 있게 하는 거. 이게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